자, 이교시입니다. 교재 27페이지 두 번째 정의 중개업부터 출발합니다. 자, 좀 전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 1번 중개를 공부하셨는데 중개가 그래도 1번에 걸었으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중개라는 정의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기억나는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박해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했고 그 용어 중에서는 그 박해 권리가 꼭 있어야 한다.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권리의 덕실 변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권리를 덕실 변경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렇게까지 표를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정의인데 어쩌면 1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1번에 걸었다면 시험에서는 중개업의 정의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개업은 교재 27페이지 제일 하단 1번 정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2. 보수를 받고 3번 달아볼까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3번 달았습니까? 지금 왜 번호를 다는가 하면 중개업의 정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다.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X 정답이죠. 왜 X였죠? 보수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보수가 빠졌네 라는 걸 찾을지 몰라도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다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리죠. 보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을 썩 읽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그대로 맞다고 느낌이 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하라는 뜻은 있는 내용을 빠져도 당연히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갖다 넣어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나가면 틀리죠. 중개사무소는 요소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밖에 나가보면 중개사무소 다다다닥 있는 거 보셨죠? 전부 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맞다고 따라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를 하되 빠뜨려도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갖다 넣어도 틀립니다.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리는 거 있습니다.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하면 X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밖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들 전부 등록을 하고 영업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자격증을 딴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면 틀리죠.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중개업이 된다는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전달을 하고 자,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데 이 업의 요소가 또 묘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걸기 때문에 자, 업이 무엇일까요?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거기 28페이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 28페이지 가운데 2번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꺼봅니다. 업이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까지 줄을 딱 긋고 업의 요소는 우리 6번 해석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업이 되려면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영리성이 있을 때만 업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되니까 중개업의 요소는 6가지를 요구하니까 양이 좀 많아졌다. 그죠? 그래서 업이라는 요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업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는 친구분이 식당업을 한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 친구가 식당업을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풉니다. 그 다음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오면 밥 퍼주죠. 그리고 나갈 때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리성이 있으니까 식당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조건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풉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가족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조건이 안 맞죠? 그리고 밥을 퍼주고는 미운 아바이는 5,000원 내고 이쁜 딸은 그냥 먹어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영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업이 되려면 3가지 요소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쯤 중개를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면 틀리겠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X다, 그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개업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번째 정의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페이지를 봅니다. 3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제도인데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인데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또는 이 대로변에 다니는 누구를 붙들고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하면 대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그럽니다. 또는 시험에 합격해서 뭐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등등으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 다 맞는데 시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따라오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정했을까요? 교재 30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의 줄자 긋습니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취득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이 법도 밑줄을 하나 딱 끊으셔야 됩니다.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는데, 자,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낸 바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지 여기에 합격한 자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에 초점을 딱 잡으셔야 되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말 하면 틀립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하기를 취득한 자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3종류가 있다는 것을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종별 교재 내려가면 큰 2번 1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줄 것입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것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밑줄 긋고 3종류가 있잖아 봐요.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2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3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공인중개사가 모두 3사람이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3명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3종류나 되나 싶으죠. 3종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분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취득을 했다면서요. 그럼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그럼 2번은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자입니다. 그럼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사장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했다니까요.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직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격증은 역시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다르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뭐뭐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위반을 했겠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1번, 2번, 3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답은 3번만 이야기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장롱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위반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지될 일이 있으면 취소됩니다. 취소. 3번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자격이 정지되니까 3번만이 정지된다는 걸 알아야만 점수하고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출제하면 그의 시험은 부드럽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위반하여 정지되었다면 세 사람 중에 누구다를 스스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단어들을 익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뭐뭐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뭐를 위반했으니까 자격이 취소됐겠지. 그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누구를 말할까요? 답은 1, 2, 3번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죠. 왜 취소될까요? 장롱 속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50만 원씩 받고 양도되어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취소될 수 있잖아요. 개업공사나 소공사도 당연히 자격증이 양도되면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개공사는 세 사람을 모두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됐다면 이 세 사람을 딱 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라는 과정 얼마나 편안합니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러 오셨고 이 자격증을 따려고 오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뭐냐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설렁설렁 이해하면 전부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끼리 이해하면 다 맞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자격을 취득한 자지 중개업을 하거나 합격했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간. 그죠? 이런 수업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익혀질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의 이제 수준이 올라왔다. 내공이 쌓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짧은 내용에서 많은 문제, 40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동안 나왔던 문제에도 1200개 지문이 떴잖아, 지금. 그죠? 그럼 나왔던 지문을 똑같이 낼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럼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비틀어서 낸다고. 그죠? 그러면 아무리 난이도를 어렵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도 나오지만 첫 번째 입문하실 때는 반드시 암기한다를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이다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부인데 조금 덤으로 공부를 한다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누군가 교부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이라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여기서 시험도 치고 서울에서 있지만 자기 주소가 경기도 구리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주소지가 있는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지만 너는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았나? 너는 경기도지사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격증은 자기 주소지 교부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여기까지도 참고하시고 그 교부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받아야 돼, 자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 가서 서울시청에서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시청에 자격증을 받으러 갑니다. 기분 좋은 날이겠죠. 자, 그런데 서울시청 앞에서 경비원이 당신은 누구요?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시민이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드디어 받았어. 나오는데 경비원이 당신은 누구요? 하면 자격증을 팔랑팔랑 흔들면서 이 법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공인중개사가 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만 하여서는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크게 강조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굉장히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31페이지 네 번째 용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찾았습니까? 거기 제일 오른쪽 작은 글씨들을 보시다시피 각 단원에 전부 다 서너 번씩 시험 다 나왔죠.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시험에 하나씩 나옵니다. 매년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네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개공사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말이 기니까 개공사라고 들었으니까 첫째 줄의 정의 아주 중요하죠. 자, 줄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에 동그라미를 딱 하고 자, 개공사는 뭐라고요? 사무소를 등록한 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등록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니까 등록한 자고 허가가 있던 시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허가업자 이렇게 불렀다면 지금은 무등록업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개공사를 그 전에 4년 전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 중개업자라는 말을 이 법에서 30년 동안 사용하다가 이제는 용어를 개공사로 바꿨는데 이게 30년 동안 투쟁해서 바꾼 용어입니다. 그 뭐 투쟁이라는 말은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 없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몸살이 났다. 그럼 병원에 가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의사 선생님 보고 뭐 나 몸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처방을 해줄 겁니다.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의학 박사 김갑동 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원장님 또는 박사님 뭐 몸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지 의료업자 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의사 보고는 의학 박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의료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판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업자 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업자라는 말은 좀 낮춰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도 전문 자격이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V 같은 데 인터뷰할 때 보면 의사가 나와서 지금 나라에 뭐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할 때 밑에 의학 박사 김갑동 이렇게 적어 놓죠. 없던 법을 국가가 법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 이런 걸 만들면 이 법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하고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밑에 변호사 김갑동 씨라고 적어 놓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보셨나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이고 전망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밑에 보면 중개업자 김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들이 열받는 거죠. 의사 보고 의료업자,
판사나 변호사 보고 법률업자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중개업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제 가끔 뉴스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김갑동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변화하는 의미도 한번 느껴를 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이 법이 전부 출발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거나 관련된 위반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기준이 전부 개공사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발되니까 개공사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이해하고 싶어서 우리끼리는 사장님을 개공사란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공사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내려가면 31페이지 중간에 2번 개공사의 종별 찾았습니까? 자, 1번 법인인 개공사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면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 32페이지 상단 이름도 길죠.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는데 이건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칙 6조까지 해서 옆에 개공사 동그라미를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려가면 큰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말도 있습니까? 거기 밑줄을 딱 긋고 옆에다가 갈로 열고 특수법인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를 동그라미 했다? 4종류를 체크했습니다. 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자가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다. 이건 중개사법에 있는 개공사인데 거기에는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하나 있다라고 지금 체크하셨는데 이 특수법인이 뭐냐 하면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특수법인이라 부릅니다. 자, 특수법인이 뭐라고요?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개사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특수한 스페셜한 꽃배기 이런 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특수법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강조를 안 하면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법인은 1%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99%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봐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1%가 또 나온다는데 약간의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공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사장님들인데 등록한 자로서 우리 법에 3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한 자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2만 5천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12만 5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12만 5천 명이라고 했지만 하루에도 숫자가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늘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방에서는 오후에 폐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하루에도 숫자가 계속 돌아가니까 변화되는 숫자인데 대략 한 12만 5천 명쯤 된다. 그죠?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10만 명 된다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제일 많은 종류가 뭘까요?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제일 많겠죠. 한 80% 됩니다. 법인이 대략 5%입니다. 그럼 5%니까 우리나라에 한 5천 개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85%니까 부칙 6조가 대략 한 15%좀 되겠지. 이렇게 대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가면 중개사무소가 쫙 있잖아. 그죠? 그러면 보나마나 80%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80%는 이렇게 갑니다. 자격증을 따서 나는 사무소를 차렸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는 일정한 부분은 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칙 6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개공사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게 늘어날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가 들어오잖아. 그죠? 작년 31회 시험에서도 합격한 자, 10명이 등록하더라도 했을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은
뭐가 줄어든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줄어든다? 부칙 6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칙 6조가 누구냐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재도 다 설명은 돼 있지만 교재 안 보시고 부칙 6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85년도에 쳤는데 왜 공인중개사 시험 쳤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을 하게 하겠다. 이러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반대할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 70년대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이 85년도에 자격증을 땄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없으면 이제부터는 못한다 이렇게 법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하던 사람은 계속 할 수는 있다 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부칙 6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5년이고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이잖아 벌써. 그죠? 35년이 지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때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뭐 31년 지났으니까 71겠죠. 50이었던 사람은 81, 60이었던 사람은 91 이렇게 가니까 연로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은 있어도 부칙 6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칙 6조가 누구입니까 하면 60년, 70년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예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자로서 자격증 없이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부칙 6조라고 그럽니다. 특징은 한번 그만두면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을 부칙 6조인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칙 6조가 될 수가 없죠. 그 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하시다가 하기 싫으면 폐업해도 돼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한번 폐업하면 더 이상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칙 6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대략 한 15%가 있고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부칙 6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빵프로가 되겠죠. 빵프로가 되면 그때는 법이 바뀌겠죠. 개공사는 등록한 자로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던 시절이 오면 자격증 없는 자는 이제는 중개업을 못해요. 자격증 없는 자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은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하고 같죠.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따기도 어렵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지금 제가 대략 한 15%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밀하게 가서 확인해 보면 1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 연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개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 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최소한 3, 40년 동안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이잖아. 그죠? 많은 물건이 확보되어 있고 많은 고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기 때문에 그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정작 일을 못하면 누가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이 사람들 부칙 6조가 5%좀 남았다고 쳐요. 5% 남았을 때 법을 싹 쥐어버리면 크게 반발한다 안 한다?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한 40년 동안 기득권을 인정해 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5% 정도가 내후년에도 빵프로가 될 수도 있으면 언제든지 법은 개정돼 들어온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꼭 합격해야 된다. 그죠?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개공사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개공사가 누구입니까? 하면 등록한 자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하면 틀려요. 등록증을 교부받은 건 맞지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또는 개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부 X입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록한 자. 종류가 모두 세 종류가 있다. 이 개공사가 딱 뜨면 세 사람이 저절로 보이도록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이렇게 나오면 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개공사의 금지 행위는 하면 세 사람의 금지 행위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이걸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니까 점수도 설렁설렁 따라갑니다. 자, 다시 개공사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로서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육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33번 다섯 번째 용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름이 길어서 소공사 이렇게 부르자 그랬죠. 자, 소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출제가 됐었죠. 옆에 보시면 의 1번 정의 봅니다. 계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계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의 동그라미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합니다. 계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소공사라는 정의가 탁 들어오면 세 마디를 찾아냅니다.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포함, 수행, 보조를 지금 동그라미 시켰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공사란 사원 임원을 제외하고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합니다. 한 번 더.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입니다.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수행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딱딱딱 세 가지를 다 붙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이나 보조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면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첫째 차이점은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다릅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그때 수행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한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래계약서. 이게 문서죠. 이거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해 준 것. 이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물을 수도 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그게 수행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소공사가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내가 작성했다라고 도장을 탁 찍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인장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소공사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O. 다 연결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행을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소공사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면 맞다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이해하지 마라 그랬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 딱딱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5번 소공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6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6번 정의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6번도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6번째 중개보조원의 정의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길게 동그라미 찍어 놓습니다. 이거 빠지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빼고 한번 읽어봐요. 중개보조원은 자 계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와 같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너무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찾아라고 지금 진하게 표시해놨잖아 지금. 그죠?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에 줄 거 씁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줄 거 놓고 보조에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중개보조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중개보조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의 줄을 딱 긋습니다.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틀리는 이유가 공인중개사면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잖아, 그죠? 이거를 구분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데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 출근해서 커피 끓이면서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러면 틀립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현장 안내를 단순한 업무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죠.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 그게 단순한 업무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보조만 하니까 현장을 안내하고는 오버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X잖아요. 작성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는 수행이 없죠. 그래서 비교해서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서, 설명서 등을 작성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죠?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거나 팔았거나 세를 얻었거나 세를 주었거나 어쨌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면, 오늘 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 내가 거래를 해주고 수수료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 1. 개공사입니까? 2. 소공사입니까? 3. 중개보조원이었습니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은 크게 구분할 필요 없죠.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면 그냥 좋은 가격에 잘 사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보조원인지 구분 안 했죠. 또 할 이유도 없고, 그죠? 내가 새를 하나 얻고 싶어. 그러면 새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예, 이런 물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새를 구하고 수수료 줬겠죠.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중개보조인지 구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면, 아, 내가 거래했던 그 사람이 사장님인 개공사다, 직원인 소공사다,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다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법은 생활법률이라 그랬잖아, 그죠? 생활에 살아가면서 느낌도 가져보는 시간인데, 그런데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런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위반했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조라는 거 동그라미 하셨죠? 책에 옆에다가 위반시 해놓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걸로 봅니다. 그 양도 대여로 보아서 얼마에 처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뭐 1년 징역 이런 말도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예 1년에 1,000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꾸준히 이 단원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6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1번 중개에서부터 2번 중개업, 3번 공인중개사, 굉장히 강조 많이 했죠. 여러분이 편안하게 알고 있지만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이를 개공사라 부르고 예전에는 중개업자로 불렀고 왜 용어를 바꿨습니다. 또 배경 설명도 해드렸고, 이 개공사가 나오면 세 사람을 찾아낼 때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소공사는 반드시 세 마디가 붙어야 된다.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가장 중요한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딱 갖다 붙여놓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데, 그때 단순한 업무라는 것은 현장을 안내하는 것이다 까지 전달이 됐죠, 그죠? 자, 용어의 정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용어 자체가 암기를 해야 될 단원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오늘 한 번 듣고 다 암기 안 될 겁니다. 이제 2달 단위로 계속 중요한 단원들을 짚어갈 테니까 이 단원 유별나게 암기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지금 1월달, 1, 2월달에는 막 수업을 들으니까 용어를 좀 틀려도 되고 잘 몰라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7, 8월달이 되면 시험 치기 한두 달 전이잖아, 그죠?
그때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뭐 모의고사든 어떤 내용을 질문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딱 하면서도 보면 아, 이분은 아직도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 용어가 정리 안 됐으니까 이 내용을 전달해 줘도 알겠느냐? 이런 사람이 발생한다고요. 용어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교재 36페이지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